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사람자 경제. 예, 저희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네. 기존 방송이 이렇게 이 차단벽을 딱 하길래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가 조금 안 들리는 건 시청자들이 양해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가 이 정도 벽은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뭐 서로 의미가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이게 참 제목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게 뭐 요즘 이제 민간에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진짜 막말로 지금 사람들이 독이 바짝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참 우리 국민들 그렇게 세금을 당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이렇게 잘 참는 국민 처음 봤어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세금 예. 많이 나올 거다. 예, 예. 그런데 설마 했나 봐. 막상 네. 숫자를 보고서 이제 놀라는 거죠. 예, 예. 뭐 아주 심한 경우는 10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더 오를 2025년까지 종부세 같은 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거고. 네. 제목도 나이 먹고 꼴랑 집안채 가진 죄로 나라에 세금 뜯기고 자식들은 집이 없으니까 집 상속해달라고 독촉받고 자식들한테. 야당은 나 몰라라고. 뭐 요번에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556조가 정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2조를 더 붙여줬어요. 아, 뭐 후한 국회죠. 그 야당은 뭐 하는 야당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야당도 이제 네. 돈 쓰는 대열에 이제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 채무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여튼 뭐 네. 가는 데까지 가보는데 우리 장영철 박사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제 생활을 하면 문제가 국가 경제도 문제가 되고 개인의 가정 경제도 문제가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납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부터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현재의 아파트 부족 사태가 전 정권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6년에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이 김현미 장관 주택정책 뭐 세금정책도 이분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저희는 그 정도만 아는데 이분이 24번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해갖고 실패를 하신 분인데 항상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네. 예. 지금 전 정권의 문제다. 우리가 뭐 문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주택에 이렇게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빵이라면 내가 밤새 빵을 찍어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영감이 막 떠올랐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만요. 그 얘기를 듣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공급이 줍니다. 이게 유성민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또 진중권 씨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입력돼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 여왕이 빗대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도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 원리는 비슷하다며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했고 빵 맛을 국민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빵 맛을 국민에 가르치는. 진중권 전 교수는 동아 쪽 빵으로 만들어진 집 사진을 SNS에 올리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준 집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장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빵이라는 게 참 원래 이제 불어에서 나와갖고 포르투갈으로 가서 이제 뭐 뺑이 불어에서 뺑 그런데 이제 예. 빵 해갖고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예. 그것도 우리 한간에는 빵이라는 거를 왜 빵 터짐 하고 갑자기 막 폭소를 터뜨리는 거를 빵 터뜨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미 장관이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빵 터뜨리는 재주. 빵 터뜨리는 그동안에도
항상 보면 24번 대책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네. 지난 정권 탓을 하고 있다. 네. 왜 그 옛날 그 유행가에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눈보라가 네. 휘날리는 그러니까 뭐 이거죠. 굳세이지 살아남는 건데 네. 굳세어라 현미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은 이제 빵으로 만든 집, 그러니까 과자집이죠. 예. 그 진중권 그 고수께서 또 잽싸게 참 대단하신 분인데 예. 그렇게 그 아파트를 정말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참 그 놀라운 발상이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물량을 죽여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 지금 정권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지난 정권 탓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집값은 서울 집값만 해도 근 2배 정도로 올려놓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전월세 대책도 보면은 뭐 이제 뭐 모텔? 말은 호텔이지만 모텔 뭐 그렇지 모텔, 러브 모텔. 술집 잔뜩 러브 모텔 있고 포함해서. 그런 데다 그런 데다가 뭐 개조해서 뭐 전월세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돼지우리에다 하지 뭐 그런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한심한 대책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산층을 쓰러뜨리기 위한 네.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중산층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중산층의 자산의 7, 80%가 사실 집 한 채고 예. 그다음에 약간의 예금 정도 있고 예. 연금 타는 사람 또 회피한 사람이고 예. 이런 정도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 거기다 대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 안 올라갈 거다 하면서 세율을 마구 올리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국회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국민의힘 위원장님은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아마도 저기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국회가 왜 있는지. 뭐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가 왕권의 자의적인 그 신체 구속, 국민의 신체 구속,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저지를 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준 거예요. 예. 그 대신 국회는 그 심의권만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산을 정부 예산안보다 더 증액을 하려고 하면 정부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국회는 증액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가급적이면 국민의 이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리고 예전에는 모양새라도 갖췄어요. 네. 그래도 전체 규모에서는 조금 줄은 모습으로. 네. 근데 이게 정부안보다 더 키워놓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나? 저도 평범한 국민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에서 556조를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558조 2조를 더 보태서 심의를 해줬어요. 더 보태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금 더 거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세금 더 걷거나 이제 국채 더 발행하거나 이제 국채 발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 국채 발행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좀 현실감이 없고 세금 더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시중엔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지금 특히 부동산 세금을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 네. 부동산 세금이 그 전체 그 규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그 종합부동산세만 보더라도 한번 여기 보시면서 이제 근데 한번 이 그래프가 있죠. 정부서 그 그래프는 좀 이따 보고 이 세금을 올리는 그 명목 부동산 자기네 정책 실패를 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 부동산 정책도 아주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에서 4%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추가 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 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참 이분 이렇게 두 분이 보면은 역할은 이분이 여자가 되고 아까 그분이 김 장관이 남자가 돼가지고 이게 네. 참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세금 그래요? 올리는 문제, 네. 세금 올리는 명분이라든지 아니 10% 세금을 올린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두 배잖아요. 2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 그 취득세 같은 거를 이제 그 굉장히 올렸잖아요. 그 네. 종전에는 법인도 이제 일반 1주택자는 비슷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종부세 기준으로 크게 올리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예. 이게 뭐든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적응하면서 사는 근데 건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증권 안에서는 그게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를 썼잖아. 근데 저는 앞에다가 투라는 걸 투 다이나믹 코리아 TOO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친 다이나믹하다. 근데 배가 너무 지나치게 다이나믹하게 롤링을 하면은 파도에서 예.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박사님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두 분, 한 분은 경제부총리고 한 분은 저 국토부 장관인데 두 분이 쿵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궁합이 맞게 세금 올리는 데서는 뭐 간단 없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동산 네. 관련 세금들이 올라가는데 예, 예. 현 정부의 특기가 모든 단계마다 다 세금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우선 전세 대란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우선 이제 부동산 세금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예. 취득할 때 취득세 올렸어요.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이제 거기에 또 끼어 들어간 게 공시 가격을 이제 올려갖고 원래 공시 가격은 그 이제 사실 국회에서 다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편의상 행정부에 어느 정도 위임을 해준 건데 그걸 기화로 해서 공시 가격을 올려서 이제 세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되게 만드는 거 그런 그 쟁점에도 이제 조세 법률주의 위반 아니냐 뭐 네. 이렇게 했지만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보면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작년에 2조 6천억에서 이제 5조 원대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2배 수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계속 증가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취득세를 올린다는 거는 취득하지 말아라. 좋다 이거야. 그럼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 그럼 보유하니까 벌금을 내라. 하고 보유세를 왕창 올렸잖아요. 아, 그럼 나 이제 못 견디겠다. 팔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 지금 양도세를 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살던 사람이 양도세를 물고서 나가면은 같은 조건으로 갈 수가 없어요. 30평이 안 돼. 양도세를 물면은 이제 20평대로 이렇게 줄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새는 그 전에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고 패닉 바잉이 있었는데 이제는 패닉 스테잉. 그냥 이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눌러앉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이 늘어나면 안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집의 경우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양도세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크게 완화해 준 적이 있어요. 예. 아예 그냥 탁 완화해 줬는데 그때 집값이 안정됐다는 상관관계가 나왔거든요. 예. 현 정부도 일시적으로 잠깐 썼는데 이거를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결국 집 팔라고 압력을 넣는 거니까 양도세를 완화시켜줘야지 이제 그 물량들이 나와서 그렇죠.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올린 이득을 네가 더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는데 1주택자의 경우는 그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집값 올라가서 하나 사는 건 똑같은 거거든. 만약에 2주택자인 경우는 좀 이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최종 팔 때까지 2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집 팔고 다른 집을 샀다고 해서 양도세를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집을 한 채로만 계속 유지를 하면 중간에 있는 양도세는 면제를 해주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서 최소한 중산층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게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는 거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는 있는 거거든요. 양도세 무서워서 집 이사 못 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30평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누가 옮겨갔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 정책, 그다음에 세금 정책, 이게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벌금으로 이렇게 세금을 뭐 이렇게 매긴다고도 얘기하는 때린다고, 그러니까 징수를 한다, 강제 징수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지난 8월달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막 전부 다 모였잖아요. 데모했죠, 막. 데모했죠. 지금도 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지금 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모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호소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예, 한번 종부세 오늘 쟁점이 종부세가 가장 큰 거니까 종부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건데,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다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6.17 규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 집값 대책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차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제대로 실입대에 신 적이 없고 좋은 옷 명품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달달 볶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다행인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걸 저한테서 다 뺏어가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누가 그런다 그러고요. 잠을 자면은 일어나면 내가 나쁜 꿈을 꿨구나, 현실은 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자, 이분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이후에 세금을 그렇게 징세적 세금을 많이 거둬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여권의 유력 국회의원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세금 많이 내야지 왜 안 내느냐. 누가 세금 안 낸다고 그랬습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분 얘기가 맞는지 전문가 얘기를 이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아까 얘기하는 세금의 부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금 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입니까? 그야말로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다는 그런 언론들 정말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고금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9억까지 하게 되면은 그 부자들한테 과세를 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9억이라는 게 다른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아주 고가 주택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서울에 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지면 감면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2억 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9억짜리 서울에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 하나는 다 9억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9억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그 예. 10억 이제 그 국민은행 그 시세 기준으로 보면 10억이 됐다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추산에 의하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네. 평균이 아니고 모든 서울의 모든 주택이 10억이 넘어간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평균이 10억이라는 얘기하고 네. 바텀이 10억이라는 거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심 교수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9억이라는 기준,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제 2주택자부터는 6억으로 그걸 낮춰줬어요. 네. 그러니까 2주택자한테는 이제 굉장히 과세를 강화한 건데 예. 제가 1주택자만 가지고 논의를 해본다고 했을 예, 때 이제 요즘 9억이라는 돈이 과거에 9억이라는 돈하고 같으냐. 그렇죠. 과거에 고가주택의 9억 기준이라는 거는 네. 거의 저택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그럼요. 있어요. 지금 면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은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큰 집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성북동에 뭐 이런 집들이 9억 뭐 이랬을 거 그 시절에 맞습니다. 예. 뭐 안에 정부, 이제 뭐 예를 들어 얘기할 때. 수영장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지금 와서 봐도 이거 재벌 회장 정도 사는 집인가 보다 예. 할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같이 부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 플러스 면적 기준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면적 기준이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네. 그래도 이제 9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플레가 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경실련 자기 편이라는 경실련 조사에서도 3년 동안 58%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가. 그러면 58%라는 건 웬만한 데는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잘 나가는 지역들은. 그럼 이래갖고 졸지에 9억 원 이상의 그 허들을 넘더니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고 뭐 15억, 20억 뭐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뭐 아까 진성준 의원이 야 뭐 집값 올라갔고 그거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 올라가면 세금 내는 거 맞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면 너부터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아서 돈이 있어야지 내지. 그러니까 끊었을 때. 그러니까 저부터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저는 정말로 이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면은 자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 이게 종부세 문제, 세금 문제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고 그런 정부라면은 그 아까 이제 그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거잖아. 이게 종부세를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종부세 기준을 9억에 한정하지 말고 시대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물가 동향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그 근거를 해가지고 종부세 기준을 예컨대 20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제 국민은행 시세가 이제 평균 1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평균이 고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평균이 10억이면은 고가는 한 20억 정도 돼야지 고가인가 보다 이러는 거지. 한 두 배는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야, 그 옛날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야, 그거 달성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돈이라는 건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돈이 되는 거지. 예. 아직은 계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 낼 형편도 지금 못 돼요.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거를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럼요. 상황에서 그럼요. 종부세에다가 이제 재산세까지 플러스해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지금 공시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이제 3,000만 원, 4,000만 원씩 내도록 강요한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위압적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닌이 갑자기 연상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 민주당 그 원내대표라는 분은 뭐 종부세 내는 사람 1.3%밖에 안 되니까 아니 1.3%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검증다르고 막 나왔지만은 문제는 앞으로 서로 1.3%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러면 때려잡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걔네들한테는 세금 마구 때리고 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전 국민 중에서 40%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금 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이제 집값 올렸으니까 세금을 중과를 했다. 징벌적으로 때렸다. 그러면 그 세금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 없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그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 박사님처럼 경제 전문가가 100번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이동풍으로 닥쳐봐야지. 안 들리는 게 뭐냐면 이 종부세라든지 뭐 세금 근거 규정 이거 고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 올리겠다. 공시지가 현실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한 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힘이 들면은 종부세 기준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뭐 25개월 한다든지 35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거는 결국은 이 기준을 통해 갖고 전 국민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거. 그 의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세금 많이 거둬서 자기네들이 예산 556조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알기로는 300조 대였어요. 300조 대가 5년 사이에 200조 대. 이게 지금 돈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예? 화끈하죠. 예, 화끈하게 쓰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 세금 걷어서 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 40% 국민은 또 세금을 안 내요. 이분들한테 복지를 다 밀어줘요. 그럼 이분들이 표를 또 자기 주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장 박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레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가옥조처럼 얘기한 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높여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만들어라, 물가. 그 다음에 집값 높여라. 그러면 국민들은 힘이 들어서 정부나 정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가 지금 여기에 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제가 이렇게 너무 얘기해서 하지만 지금 종부세의 어떤 그 문제점, 오늘 이렇게 쟁점 이렇게 다 생각을 해 오셨는데 일단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장 박사님 이런 어떤 그 종부세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의 문제점 이걸 이제 세금과 주택 부동산 문제 이걸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24번 대책에서 별의별 대책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공급도 억제를 한 거예요. 그 기존에 아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기존에 주택 가진 사람이 못 파는 상황. 그다음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은 이제 이런 게 해소될 거다 이런 착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게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집에 있어도 남의 집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1주택자가 물론 그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 정권의 특징은 무조건 편가르기. 다주택자 이꼴은 나쁜 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댓글 대담놀이 그런 거랄까 뭐 하면은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답변을 하도록 만들잖아. 다주택자 그러면 답변이 바로 나쁜 놈 이러고 나올 아까 거예요. 진성준 의원님 그 얘기한 거 보잖아요. 돈 많이 있으니까 너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세요.
다주택자가 지방에 2억짜리 두 채 가진 사람도 다주택자야. 네, 세 채 가진 사람도 그럼 서울에 20억 가진 한 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에서도 그 불공평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을 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지 왜 남의 집 사느냐? 남의 집 살 수도 있는 거지. 꼭 내 집에서만 살아야 돼. 집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산다 그러지만 집 있는 사람이 남의 집 살 때는 사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시장처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금 때문에 자기 집을 신속하게 이동하지를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너 왜 남의 집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편가르기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이 망가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된다. 네. 과거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탓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이제는 과자집에서도 살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한번 반성을 해봐야지. 현미 씨, 좀 집에 가서 궁금해하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 이 꼴이 났는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원위치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문제가 된 게 전월세 문제잖아요. 전월세 같은 것도 갑자기 이념적으로 뭐 세입자한테 도와주는 거다 하고 했지만은 뭘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잠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잠깐 혜택은 받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2,000세대 넘는 단지에서 전세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굉장히 그런 큰 흐름을 못 본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죠. 안 보죠, 안 보죠,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라고 봐야겠는데 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념상으로 야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막상 도와줘 보니까 그 사람들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꼴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최저임금도 그렇잖아요. 최저임금도 받는 사람은 좋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잃거든요. 그게 뭘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도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 오래 살게 해주는 거 좋지. 그렇지만 다른 세입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세입자가 또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2배까지 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월세인데 그 거주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데 요 지금 세입자 잠깐 혜택을 받은 사람도 2년 정도 지나면은 그 비싼 주거 비용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순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말 눈 제대로 뜨고 아 이게 이런 사기성이 있구나. 그 속지 말자 이런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뭐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죠, 벌금. 벌금 징수하는 거 이거는 또 어떤 뭐 대책이 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무슨 대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보세요. 그 세금을 갖다가 10%에서 20%로 그러니까 2배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가볍게 얘기하는 정권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 내각제 국가였으면은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정권 붕괴됩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우도 과거에 매상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가치세 비슷한 건데 그거 뭐 3%에서 5%까지 올리려고 그러다가 일본은 재정 적자가 심한 나라니까 올리려고 그러다 정권이 붕괴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잘 쓰지도 못하잖아. 그냥 막 현금 나눠주는 게 1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걷어다가 임대주택 강조하면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왕창 쓰던가 그것도 아니고 민간에 의존을 하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90% 정도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다 민간을 그렇게 못 살게 그 구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똑같이 집 한 채 있는 것도 날리고 이제 세금 뭐 누적 못 내면 경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날리고 정부가 주는 그 보조금에 의지해서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만들 그런 의도가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왜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다음 언제 또 한번 기회를 잡아서 구체적인 어떤 세금
이런 그 벌금성 세금을 우리가 좀 징세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국민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 박사님의 해안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살아남자 경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보수 유튜브 홍용락 TV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십시오.